그 반도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은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거 아닌가 반등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지 않았을까요? 박스권의 기간주론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오늘 모신 분은 공무원연금 전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지금 한양대 겸임교수로 계시는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 정말 모처럼 우리 단장님께 요즘 시장 참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만 같으면 참 좋은데 네, 그동안 모실 때마다 정말 시장이 급락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힘들었었는데 일단 요즘의 시장 상황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도 뭐 반등을 꽤 했죠. 그죠? 근 뭐 10월 달, 한 달 반 정도. 그죠? 근데 뭐 그 이제 기저에는 제일 큰 것들은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고 또 얼마 전에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오고 반면에 이제 경기 관련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네. 뭐 그렇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뭐 안도 랠리라 그러잖아요. 조금 편안한 그 안도 랠리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좀 반등을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반등, 이제 반등해도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 꺾일까? 왜냐면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을 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어느 시점에서 꺾일 것이냐 네. 이거 가지고 참 고민들이 많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얼마큼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바닥에서 한 15% 20%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어쨌든 이 반등을 주도했던 거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물론 오늘은 좀 샀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기도 하잖아요. 한 이틀 동안 꽤 많이 팔았다가 오늘 조금 샀는데 오늘도 코스닥은 파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거 아닌가 반등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반등장 이후에 벌어질 일들 네,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전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지 않겠냐라고 네. 보는 분, 그 다음에 아니 그냥 네. 약간의 기간 조정 정도로 가지 네. 않겠나 네. 이런 기대감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강해 보여요. 그래서 뭐 예측한다는 게 참 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시장 모양만 보면 그렇게 이제 뭐 공포스러울 단계는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뭐 그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은 지속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에 생각할 때 뭐 12월 달에는 50bp 정도 올릴 거다. 그게 거의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 랜딩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기대 심리들이 꽤 생겨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이제 협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이 되면 그것도 뭐 협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유가가 거의 80불 뭐 또 천연가스 가격도 거의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40% 정도 하락한 상태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뭐 그 생각만큼 그렇게 험악하진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죠. 이제 크게 뭐 악재가 현재로서는 크게 나올 만한 게 우리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한 내년 초쯤 되면 내년에는 또 이제 4분기 기업 실적들이 나올 거 아닌가요?
그때쯤 되면은 조금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나쁜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그 안에는 현재로서는 뭐 크게 우리가 악재라고 꼽을 만한 것들이 많이 죽어버려서 예. 물론 이제 반등을 꽤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스럽고 또 외국인들도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뭐 오늘은 조금 샀지만 또 이번 주에 들어서는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 안도 랠리 기술적인 반등은 마무리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사실 이번 반등장의 요인을 따져보면 이제 차이나런이라고 해서 중국 네. 쪽에 투자됐던 돈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돈도 이제 끝물인 거 아니냐. 매수세가 상당히 약해진 느낌? 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환율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1,450원대 이때는 오히려 투자하기 좋았는데 네. 이게 1,300원 초로 되니까 오히려 네.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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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뭐 저희가 지수가 뭐 한 2,200에서 뭐 2,400, 2,450, 뭐 2,500 근처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한 12, 3% 정도 이렇게 오른 거고 거기에다 환율이 1,450원에서 1,300, 뭐 오늘 한 1,340원이니까 또 환율이 한 10% 빠졌다고 감안하면 뭐 달러 베이스로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한 20, 30% 반등한 거니까 이제는 뭐 약간 저가 매수 뭐 이런 맥락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주춤하는 거겠죠. 그 전에는 이제 확실하게 싸니까 들어왔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회복돼서 그렇게 이제 뭐 싸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겠죠. 예. 그리고 뭐 중국 이슈도 뭐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이 그 3년임 했을 때 그때 뭐 후진타오가 또 회의장에서 이렇게 나가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아 중국을 뭐 투자하기 어렵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나왔던 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있는데 또 최근에는 보면 중국이 또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중국도 워낙 하락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조금 뭐 이 봉쇄를 조금은 완화하는 스탠스를 보여주니까 뭐 그렇게 만약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봉쇄를 완화하면 그것 자체가 경기 부양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들이 있어서 중국 시장도 꽤 반등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한국을 산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건 되게 스마트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한 달 전쯤에 여기 가서 방송할 때만 해도 무지하게 험악했잖아요. 그렇죠. 뭐 레고랜드 때문에 뭐 난리였고 그래서 그때 PF. 네, 제가 그때 크레딧 신용 위기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이런 상황이 돼서 정부가 뭔가 액션을 할 때 주식을 사면 저점 매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서 뭐 그렇게 저점 매수라는 생각이 잘 안 들겠죠 이제. 지금 그렇다면 그 달러, 네. 이 달러의 추세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이 킹 달러가 이제는 좀 끝난 거 아니냐라고 네, 보시는 네. 분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앞으로도 한 1, 2년 이상은 이 네.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지 않았을까요? 고점에서 한 뭐 115 갔다가 지금 106, 107, 그러니까 뭐 한 7, 8% 정도 하락했는데 일단 생각보다는 그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에 말씀드렸지만 그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고 뭐 그런 상태고 고용 데이터도 뭐 우리가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뭐 사람들 많이 해고한다는 얘기 나오고 뭐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뭐 계속 그 미국이 공격적으로 통화 긴축을 하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뭐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그때 1,500원 넘어간다고 다 얘기했었던 그렇죠. 상황에서 뭐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해서 1,300원대 내려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제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긴축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촉발됐던 어떤 킹달러 이것은 같은 악재, 같은 이유로는 더 이상 이게 어떤 가격의 변동을 줄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 오늘 그 뉴스를 보면 이제 정부에서 그 연기금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 환해치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해외 투자할 때 그냥 달러로 투자하거든요. 환해치 안 하고 주식도 그렇고 뭐 채권도 그렇고 대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그 금융자산이 한 4천조 가까이 된다는 것 같아요. 7천억 달러라고 4천억, 저는 뭐 하여간 4천억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뭐 4천억 달러인데 거기에 환해치 비율을 한 10% 높인다면 400억 달러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벤치마크도 바꿔줘야죠. 그게 뭐 구두로 환해치 비율을 높여라 이렇게 해서는 연기금들이 움직이기는 어렵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네. 그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인데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공공기금 평가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보통 저도 그게 좀 의아스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벤치마크를 바꿔주지 않으면 어차피 평가의 벤치마크는 달러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환해치를 했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벤치마크를 변동시킬 수 있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벤치마크 같은 거는 원래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갖고 1년 동안 쭉 진행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벤치마크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뭐 환해치 비율을 높여달라 하는 거는 권고사항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기자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평가하는 벤치마크에서도 환해치 하는 부분이 감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주식을 뭐 환을 오픈해서 달러 베이스로 사는 거는 그건 뭐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네.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로 이제 원화 환율이 올라가서 그걸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의 8월 말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면 한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돼요. 원화 기준으로. 근데 그게 환을 오픈 안 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손실이 났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주식 같은 자산은 환을 오픈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사실은 기대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달러 베이스로 가져가면 사실은 채권의 수익률의 변동성보다 달러의 변동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달러. 그러면 결국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채권에 투자했다기보다는 그냥 달러에 투자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옛날처럼 뭐 국민연금이 규모가 크지 않으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제 국민연금의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환해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환 정책에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무지하게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되잖아요. 그거에 역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 정책 전략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악영향을 주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국민연금이 적자 구조로 돌아서서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아갖고 들어와야 될 때. 근데 이제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지하게 고령화가 돼 있을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한 20년쯤 뒤인데, 그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면 경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경제 규모도 줄어들 텐데, 그때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화가 무지하게 강세로 가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이 900조인데 올라가는 건 한 2,000조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그걸 팔아서 원화로 바꿀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쭈그러들고 있는 상태에서 원화 강세까지 가면
이거는 설상가상으로 무지하게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죠. 경쟁력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픽스트 인컴,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이 달러, 그러니까 환 오픈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게 고민을 좀 하겠죠. 그게 이제 뭐 이제 이건 기재부 소관 사항인데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 쪽의 이슈일 텐데 그거를 뭐 한시적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좀 연기금들이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고 전체적인 그 환해지 전략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뭐 국민연금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일까 하는 것들을 전략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타임이 아닐까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어쨌든 네. 뭐 그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냥 그 구두의 권고 사항이 아니고 평가의 벤치마크의 환해지 부분이 반영이 돼서 공공연기금들이 환해지 비율을 좀 높여달라 하는 게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환율에 영향을 주겠죠. 더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는 간다. 원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약세로 가는 거는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기사만 봐서는 명확하지가 립 않아서. 서비스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뭐 기재부 차관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구두로 하는 것 갖고는 내가 보기에 연기금들이 안 움직일 거고 그거를 그 공공기금 평가단의 벤치마크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아마 그걸 따라갈 텐데 그거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거군요. 중요한 이시죠. 그러니까 FX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죠. 최근에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율이 1,400, 뭐 40원, 50원에서 1,300원대를 급속히 내려왔거든요. 서서히 내려온 게 아니라 아주 그렇죠.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급속하게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도하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하나의 큰 원인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샀으니까 자본 수지 측면에서 충분히 원화 강세 요인이 누적이 돼 있었겠죠. 근데 그게 서서히 반영된 게 아니라 급격히 반영된 걸 보면 제가 보기엔 큰 변화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우리나라 이제 연기금들의 환해지 정책에 대한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 해치펀드나 이런 데들 미리 알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미리 포지션 청산을 네, 손실 보기 전에. 미리 그걸 알고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과거에 신용등급 옛날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이제 상향되고 이럴 때 신용등급 상향되기 전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또 공격적으로 주식도 사고 또 그 FX 시장에서도 원화 강세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내부자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해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현금이잖아요. 그 삼성전자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어떤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확 담으면서 사실은 지수는 올라왔지만 중소형단에서는 최근에 올라온 거 말고는 뭐 재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또 환율이 1,300원대 초로 빠지니까 네. 또 확 팔아 제끼고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지금 단계에서라도 빠져나갈 만한 수익을 본 건가요? 외국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샀다고 하는 거는 바이 코리아를 한 거죠. 바이 코리아. 그 전에 삼성전자 계속 빠질 때는 도대체 왜 파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저도 그건 삼성전자를 파는 거일 수도 있지만 셀 코리아다. 그런데 이제 바이 코리아를 했던 거고
뭐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뭐 연기금이나 뭐 펜션 펀드나 뭐 미국의 뮤추얼 펀드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조금 올랐다고 뭐 차익 실현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뭐 해치 펀드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엔 외국인 계좌지만 상당 부분은 한국인도 있지 않을까요? 검은 머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뭐 약간의 그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 해외 계좌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또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대기업들 뭐 해외 무슨 저 텍스 헤븐 지역, 조사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뭐 투자하고 문제가 되고 이런 케이스도 꽤 있었으니까. 아주 대명사가 버진 아일랜드 막 이런 데죠. 그러니까 텍스 헤븐 지역은 이제 저 더블 아일랜드가 있고 더블린 쪽 아일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라구아니아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저 아시아 남단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남미 쪽에 그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는 이제 아일랜드 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 그 동남아시아에도 그 뭐 있어 하나. 이름이 깜빡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데,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뭐 좀 이렇게 단타로 돌리고 들어온 자금들은 뭐 수익이 꽤 났잖아요. 한 그렇죠. 20, 30% 났으니까. 그런 자금들을 팔 수 있겠죠.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6만 원대 회복이 돼 있잖아요. 네. 이미 충분히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뭔 소리야? 우리 9만 8천 원 그 정고점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는데 네.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뭐.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하면 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올라가기는 좀 버거워 보이겠죠. 근데 뭐 여기서 다시 이제 되돌림으로 급락하는 과정이 나오면은 다 힘들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고 어느 정도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이제부터는 못 올라왔던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관점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반도체는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죠. 주가는 올라왔지만 뭐 반도체 가격은 지금도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예측하기로는 뭐 그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는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4분기에 적자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뭐 얼마 전에 보면 이 시장하고 그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좀 많이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설비 투자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D램 사이클 상으로 보면 여기서 계속 달려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4분기가 적자가 예상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그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축해 놓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가 여기서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성장해왔던 스토리를 보면 늘 어려웠던 시절에 오히려 투자를 더 확대해서 그러면은 뭐 이 반도체 사이클의 불황은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럼 반도체 사이클의 불황이 좀 더 길어지면 밑에 체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자꾸만 낙오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몇 개 안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다른 쪽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M&A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좀 밀렸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그 기사 같은 걸 보면 삼성전자가 좀 어려운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견디면서 좀 떨어지는 애들 좀 한 번 더 눌러보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서 그 반도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은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 게 우리 네.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된 게 지금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네, 네. 요 이슈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근데 아무래도 바로 여기서 반등을 계속 이어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최소한 기간 조정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익 사이클의 바닥은 아직 안 왔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보면 또 확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뭐 빠지더라도 잘 버틸 거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하긴 며칠 전에 그 하이닉스 빠질 때 보니까 시초가가 10% 밀리더라고. 마이너스 10%에서 그게 뭐 실수한 거 아니냐 보통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외국 기관들에. 하여튼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런 장에서는 좀 불안정할 수는 있다. 마이크론 테크하고. 마이크론하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